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 남편은 사업가였어요. 젊은 시절에는 큰 고비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나름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었죠. 하나뿐인 아들도 좋은 대학을 나와 튼튼한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잘 다니고 있었고요. 하지만 인생이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지요. 제 인생이, 아니 우리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박살난 것은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며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부터였어요. 그 누가 알았을까요? 예비 며느리가 제게 인사를 하러 우리 집 문턱을 넘은 그날이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그 시작이라는 것을요. 이 사건은 아들이 30이 넘어가던 날의 일입니다. 엄마, 아빠, 이번 주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주말에? 나는 별 약속 없는데 당신은요? 나는 토요일에 김 사장이랑 약속이 있고, 일요일에는 시간 괜찮은데, 왜 그러냐? 놀라지 마세요. 저 결혼하려고요. 그날 엄마 아빠 예비 며느리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들이 2해 전부터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언제쯤 정식으로 소개를 시켜줄까 싶었는데 이제야 소개를 시켜주려 하더군요.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하여 둥지를 떠난다는 사실이 새삼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죠. 이제 나도 손주 볼 나이가 슬슬 되었구나 싶어 마냥 행복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땐 그랬어요. 그 행복감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아빠도 괜찮다고 하니까 일요일 점심쯤으로 시간 잡아봐. 엄마는 벌써부터 궁금하다. 어떤 아가씨인지. 그래? 어떤 아가씨냐? 예쁘고 착하고 배려심 깊고 저 많이 좋아해주고 아무튼 좋아요. 그런 거 말고 그쪽 집안은 어떠냐는 말이야. 집안? 그냥 평범해요. 장모님 되실 분은 엄마처럼 가정주부시고 아버님은 나사 공장을 작게 하신다고 했는데. 나사 공장? 왜 그 볼트 너트 그런 거 만드는 공장. 어디서? 그건 모르고 아무튼 궁금하시면 주말에 보셔. 이것이? 넌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내가 미연이랑 결혼하지 장인 어른이랑 결혼합니까? 아빠가 궁금하면 미연이 만나서 물어보셔요. 그렇게 말한 아들은 신이 나서는 엉덩이 춤을 추더군요. 아들이 방을 나가고 저는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언제나 진지하기만 했던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저렇게나 좋을까 싶었죠. 아마 이게 제가 기억하는 우리 가족의 마지막 웃음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저래? 그렇게 좋나? 여보. 그런데 남편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이가 왜 이래? 왜? 하나뿐인 아들 장가 간다니까 섭섭해? 섭섭할 게 뭐 있어? 그냥 저놈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내 일이나 물려받아서 몇 년 일 배우다가 장가 가길 바랬는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 그렇지. 그날 밤 남편은 영 잠에 들지 못하더군요. 뒤척이다가 거실에 나가서 소주를 마시는 듯 했어요. 아들 결혼이 그렇게 섭섭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그저 깡소주를 마시는 남편 앞에 몇 가지 안주를 놓아주고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다른 걸로 벌벌 떨고 있다고는 적어도 그때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만약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안주를 준비해주는 게 아니라 남편 앞에 놓인 소주병으로 남편을 쳐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정말로요. 제가 너무 과격하다 느껴지시나요? 저 태어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을 때려본 적이 없어요.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쁘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했었고요. 그런 저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망설임 없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무튼 그 주 주말에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왔어요. 아들과 함께 집으로 찾아온 며느리는 저희 부부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죠. 며느리는 부끄럼 없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의의 선을 잘 지키는 아이였어요. 집에서 사랑을 잘 받고 커온 티가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절 교육도 철저하게 받은 듯 했죠. 누구나 사랑해줄 만큼 예쁜 아이였어요. 저는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혹은 제가 예비 며느리를 마음에 안 들어 할까 봐요. 하지만 저는 첫눈에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고는 다과를 하며 예비 며느리 집안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잔잔한 강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아들의 결혼이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 안색이 안 좋아 보였어요. 제가 눈치를 주었지만 남편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당황해했습니다. 남편의 퇴장으로 분위기가 금방 어색해졌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미연아, 이제 그만 일어나자. 그래, 오늘 고생했다. 미연이 고단할 텐데 오늘은 이만 헤어지자. 미연 양,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또 편하게 어머님 만나러 오죠. 아이고, 그래. 미연아, 다음에 또 맛있는 거 해줄게. 언제든 놀러와. 우리 자주 보면 좋겠다. 원준아, 미연이 집까지 잘 바래다 주고 운전 천천히 해. 알았지? 걱정 마, 엄마. 그런데 아빠 왜 그래? 신경 쓰지 마. 속이 불편하신가 보다. 제가 뭐 실수한 건 아닐까요? 그런 거 절대 없어. 그런 걱정하지 마. 알았지? 아빠, 미연이 가요. 아빠! 하지만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은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손님을 배웅도 안 하는 남편의 무례에 제 얼굴이 벌개지더군요. 네 아빠 몸이 안 좋은가 보다.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미연이 챙겨. 알았어. 미연이 데려다주고 올게요, 엄마. 그렇게 아들은 예비 며느리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함께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안방으로 가보았어요. 남편은 안방 침대에 돌아 누워 있더군요. 애들 간다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제 물음에도 남편은 대답이 없었죠. 당신이 이러면 미연 씨가 얼마나 당혹스럽겠어. 당신답지 않게 왜 이래? 여보 안 자는 거 다 알아. 말을 해봐. 왜 그러는지. 그제야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더군요. 왜 이리 소란이야? 자네는 마치 쟤를 이미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 같네. 뭐 안 그럴 이유가 있어? 애도 예의 바르고 착한 것 같은데. 관상이 별로야. 집안 박살낼 얼굴이라고. 뭐? 지금 고작 관상 때문에 이러고 있던 거였어? 난 예쁘기만 하던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아무튼 나는 그애 별로야. 딱 남편 잡아먹게 생긴 상이야. 고작 관상 때문에 이런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예비 며느리는 전혀 문제없는 얼굴이었어요. 무엇보다 평소 관상 풍수 사주팔자 이런 건 믿지도 않는 남편이었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당신 말 조심해. 남편을 잡아먹게 생겼다고? 당신 매년 초에 토정 비결 보는 나한테도 그딴 미신 믿는다고 구박하던 사람이었어. 근데 갑자기 관상? 말이 되는 변명을 해. 대체 뭐가 문젠데 그래? 당신 우리 엄마가 사주 믿어서 철학원 다닐 때 뭐라 그랬어? 사람 운명, 자기가 개척하는 거라면서 우리 엄마 미신이나 믿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흉을 봤어? 나도 믿어. 당신이 내 속을 들여다봤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아는 척을 해. 당신 기억 안 나? 원준이 아기 때, 사업이 하도 안 되니 내가 장모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
내가 장모님 따라서 그 김포 무당집 가서 점 받아서 이름 개명하고 이사가고 성형까지 한 사람이야, 내가. 당신은 그런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하긴 그렇긴 했어요. 저도 그때는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무당이라면 욕을 하면서 싫어하던 사람이 당시 사업이 어려우니 순순히 저희 친정엄마를 따라서 점집을 찾아간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러더니 무당이 말한 대로 이름도 개명하고 이사까지 하고 했었죠. 정말로 그 뒤로 사업이 잘 되긴 했었고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였어요. 20년 넘게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관상이라뇨.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뭐 자기가 그런 걸 배운 적이나 있나요? 자기가 뭘 안다고 처음 본 예비 며느리 얼굴을 평가하나요? 아무리 그래도 아직 결혼 전이면 손님인데 제대로 배웅은 해줬어야지. 이게 대체 무슨 무례야? 이 집에서 귀하게 키운 자기 딸이 이렇게 푸대접 받고 돌아온 거 알면 그분들은 우리 원준이 곱게 보겠어?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어떻게 생각하긴 뭘 어떻게 생각해? 그 집이 우리 집에 대해서 뭘 안다고? 뭐 대단한 집이라고? 제 말에 남편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쳤습니다. 눈까지 동그랗게 떠서는 벌떡 일어나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더니 한참을 흥분하며 자기는 이 결혼 절대 못 시킨다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처음 본 남편의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당신,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혹시 미연이 아는 사이야? 내가 걔를 어떻게 알아? 그때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원준아, 미연이 집까지 데려다 주라니까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 혼자서 갈 수 있다고. 가는 길에 잠깐 만날 사람 있다고 해서 역까지만 바래다 주고 왔어. 아들의 말에 남편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걔가 지금 누구를 만나? 누구를 만난다고 하디? 뭐 딴 말 한 거는 없고? 이 사람이 정말 왜 이래? 친구를 만나든 지인을 만나든 하겠지. 왜 이래? 맞아, 친구. 먼저 결혼한 친구인데 결혼 준비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본다고. 그나저나 아빠 어디 아프세요? 왜 미연이 갈 때 인사도 안 받아주시고. 미연이가 아빠한테 실수한 게 있는 건지 한참 걱정했어요. 나 안 아프다. 그리고 네 엄마한테는 이미 말했는데 내가 확실히 말하마. 나 너희 결혼 허락 못한다. 2번 말 안 하마. 걔랑 당장 헤어져라. 여보! 결국 남편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당연히 남편 말에 아들은 난리가 났죠. 네? 아빠, 대체 왜요? 미연이가 뭐 실수했어요? 제가 볼 때 전혀 그런 거 없었는데. 그냥 걔가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분명 큰 문제를 일으키래야. 원준아, 지금은 아빠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 안다. 그런데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빠 말 믿어다오. 아빠가 다 알 수 있어. 걔는 정말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보세요. 아니면 이 결혼 포기 못해요. 아니, 알아듣게 설명해도 저 미연이 포기 못해요. 이 자식이! 왜 제대로 말을 못해? 당신 아들한테도 다 말해요. 원준아, 네 아빠 말이 미연이 관상이 별로라서 결혼 못 시킨단다. 네 아빠가 갑자기 신이 들었는지 저런다. 나 원참 내가 아주 제대로 기가 차서. 관상이요? 미연이 생긴 거요? 아니, 어딜 가나 미연이 예쁘다는 소리 듣는 애예요. 고작 그런 이유라고요? 아무튼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빠가 결혼해요? 내가 결혼해요? 지금이 무슨 쌍팔년대도 아니고 아빠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럼 다른 며느리 순번으로 새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럴 줄 알아요? 됐어요. 아빠가 허락 안 한다고 해도 저 합니다. 이 결혼 한다고요. 이 자식이! 순식간의 일이었어요.
남편이 아들의 뺨을 때린 것이요. 저희 부부 지금까지 아들에게 회초리 한 번 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사춘기 때도 삐뚤어짐 없이 잘 커주었어요. 남편도 절대 아들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놀랐습니다. 워낙 순식간이어서 말릴 틈도 없었고요.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미쳤어? 애한테 왜 손을 대? 다 때리셨어요? 저 분명 말했습니다. 이 결혼 진행한다고요. 그러니까 더 때리고 싶으시면 지금 몰아서 한 번에 다 때리세요. 식장 들어갈 때 흉지면 안 되니까. 원준아! 제가 남편과 아들 사이에 껴서 그 둘을 말렸어요. 하지만 남편도 키가 180이 넘는 장신이었고 아들은 지아빠 유전자를 받아 아빠보다 더 큰 아이였죠. 저는 160도 안 되는 키였으니 꼭 고래 싸움에 낀 새우 같았어요. 당장 가서 걔한테 연락해라. 결혼 못 해주니 딴 남자 찾으라고. 그냥 저 때리시라고요. 결국 남편은 손을 들어 아들 뺨을 한 대 더 치기까지 했어요. 제가 막는다고 까치발까지 들고 껑충껑충 뛰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들은 남편에게 한 대 더 맞자 집을 나가버렸어요. 제가 급히 따라 나갔지만 이미 자기 차에 타고는 가버렸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당신 제대로 미쳤구나. 관상이니 뭐니 그딴 헛소리 집어치우고 왜 이러는지 제대로 이유를 말해. 말했잖아. 그게 다라고. 당신은 대체 원준이 놈을 어떻게 키운 거야? 이 가장인 지아빠 말을 동네 개새끼 말보다 안 들으니. 들을 말이어야 듣지. 당신이 동네 사람들 다 붙들고 물어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지. 남편은 제 말에 아랑곳 안 하고 거실에 있는 장식장에서 양주를 꺼내서는 따더군요. 그러더니 부엌에 있는 물컵에 양주를 따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술 좀 작작 마셔. 이제 어쩔 거야? 원준이는 집 나가버리고, 어? 아, 나가라고 해. 누가 무섭대? 아무튼 난 이 결혼 못 시키니까 이제 다시는 결혼의 결자도 내 앞에서 꺼내지 마. 당신이나 원준이나 한 번만 더 결혼 이야기 내 앞에서 꺼내면 이 집 나가라고. 당신이 뭔데? 이 집 내 명이야. 하,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나가마. 그러더니 남편이 거실에 있는 잠바를 신경질적으로 집어들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마치 폭풍이 휘몰아친 것 같은 하루였어요. 아들이 하나 남편을 닮긴 했네요. 지 화 못 참으면 집 나가버리는 버릇이요. 저는 거실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도 없었어요. 그날 남편은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자정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굴을 보니 아빠에게 맞은 뺨이 뻘겋게 부어 있었죠. 원준아, 괜찮아? 내 이 인간을, 다 큰 아들 얼굴에 손을 대는 무식한 인간이 어딨어. 아들은 술을 마셨는지 혀가 살짝 꼬이는 말투로 제게 말했어요. 나 괜찮아, 엄마. 엄마, 아빠 좀 설득해줘. 나 미연이 진짜 좋아해. 그러니까 아빠 좀 엄마가 잘 설득해주면 안 될까? 아빠가 저렇게 꼬장꼬장해도 평생 엄마 말은 잘 들었잖아, 어? 나 아빠가 갑자기 왜 저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아빠 설득할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들어가서 자자. 아들은 저를 안고서는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참 많이 속상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밉더라고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들 결혼을 반대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까지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뻔했어요. 공장 사무실에서 잔 거겠죠. 아들 출근을 시키고는 저는 바로 남편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정문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부르려고 했는데
어떤 젊은 남자와 남편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남편 공장 직원들은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남편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듯한 말을 하며 자리를 떠났고요. 남편은 그럼에도 안심이 안 되었는지 길을 떠나는 젊은 남자의 뒷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실히 일 처리해. 그 여자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우리 집에 접근한 거야. 알았어? 제대로 조사해오지 않으면 한 푼도 못 주니까 뭘 해서 먹고 사는지, 뭔 똥을 싸는지까지 다 알아오라고. 그 여자? 우리 집에 접근을 해? 그 순간 남편이 말하는 그 여자가 아들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예비 며느리 미연이를 뜻하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 남편이 뭔가 제게 말을 못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가지 않고 몰래 그 젊은 남자들을 따라갔습니다. 남편 공장에서 어느 정도 멀어지고 그 남자가 길가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에 타기 직전 저는 그 남자를 붙잡았죠. 아, 깜짝이야. 아줌마 누구세요? 뭐예요?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왜 이렇게 놀래요? 갑자기 나타나서 붙잡으니 당연히 놀라죠. 갑자기 아니고 계속 뒤에 있었거든요. 아무튼 지금 방금 저 공장에서 나왔죠? 그 공장에서 만난 남자가 아저씨한테 뭐 시켰어요? 네? 이 아줌마가 왜 이래? 아줌마 비켜요. 나 바빠요. 나도 바쁘니까 빨리 말해요. 공장에 있던 그 남자 내 남편인데 내 남편이 뭐 뒷조사 시켰어요? 네? 참나. 그런 적 없고요. 제가 그런 걸 왜 아줌마한테 다 말해야 합니까? 막말로 아줌마가 땡땡 전기 사장님 사모님이라는 거 내가 어떻게 믿어요? 땡땡전기 사장님? 맞네. 내 남편 만난 거 맞네. 아저씨, 이렇게 다른 사람 뒤캐는 거 불법 아니에요? 어서 말해요. 송파 사는 내 친구 남편이 강동서 서장이야. 내 전화 한 통이면 저기 경찰들 지금 다 이리로 달려와. 뭘 알고 까불어? 나 지금 친구한테 전화해? 물론 뻥이었어요. 친구 남편이 서에서 일하기는 했지만 서장은 아니었거든요. 참나. 사람 호구로 보시네. 아줌마, 누가 그걸 믿어요? 전화해요. 해보라고요. 바쁜 사람 붙잡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 땡땡전기 사장이 내 남편이란 것도 못 믿는다는 거지? 좋아. 내가 지금 당장 남편한테 가서 개지랄하는 거 다 지켜봐. 언년 뒷조사를 시켰냐고 내가 공장 뒤집어 엎으면 당신 입장도 참 아름답겠지. 아저씨도 그냥 회사 직원 아니야? 괜히 회사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혼나지 말고 누구 조사하는지 말하라니까? 아줌마. 진짜 땡땡 전기 사장님 사모예요? 그렇다고 몇 번을 말해. 자, 이거 봐. 저는 핸드폰 배경화면을 남자에게 보여주었어요. 그곳에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저 세 식구가 여행을 가서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죠. 그제야 남자는 제 말을 믿는 눈치였습니다. 맞나 보네. 저 사모님, 이러시면 진짜 제가 곤란해요. 비밀로 한다니까. 나 여기 안 온 거고 아저씨는 나 안 만난 거야. 그냥 누구 뒷조사를 하는지만 슬쩍 보여주고 아저씨는 차 타고 할 일 하러 가요. 그럼 아저씨도 편하고 나도 기쁘고 안 그래요? 진짜죠? 아이 정말 나 남편한테 가? 그냥 남편한테 지랄해서 붙는 게 더 빠른 것 같은데. 알았어요, 알았어. 자, 여기요. 이 여자 뒷조사를 부탁하셨어요, 사장님이. 그리고 남자가 보여준 한 장의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 사진은 예비 며느리 미연이의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평범한 사진이 아니라 미연이가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남편이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도찰이었죠. 사진 속에서 예비 며느리는 아들을 보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남편이 언제 그 사진을 찍었는지 저도 눈치를 못 채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 뒷조사를 내 남편이 시켰어요? 그렇다니까요. 이 여자 집안이랑 부모님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 그냥 싸그리 다 조사해오라고 하셨어요. 매일 뭐 먹고 사는지까지 다 보고하라고. 이 양반이 정말 미쳤나? 알았어요. 총각 고마워. 이제 가봐요. 그리고 오늘 우리 대화는 내 남편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사 다 하면 보고 나한테 해요. 남편한테는 하는 중이라고 계속 시간 끌고. 알았어요? 네? 그러면 제가 진짜 곤란한데. 시끄럽고 그냥 의뢰주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지. 거 젊은 사람이 융통성이 왜 이렇게 없어? 아저씨, 명함이나 줘요. 참. 여기요. 이게 제 연락처고. 사모님 전화번호 알려줘요. 내 번호는 왜? 참나? 사모님한테 보고하라면서요. 그래. 이게 내 번호야. 명심해. 나한테 꼭 먼저 보고해. 꼭이야. 남편한테 비밀로 하고. 알았지? 사모님이나 입단속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업체 사장이에요. 조사 끝나면 사모님이 비용 지불해 주셔야 해요. 알겠죠? 믿고 갑니다. 그렇게 저는 흥신소 남자를 보내고 씩씩거리며 남편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저히 알 수도 없었죠. 공장에 찾아온 저를 보고 남편은 놀라더군요. 지가 방금 지은 죄가 있으니 그런 거겠죠. 저는 열받아서 방금 겪은 일을 남편에게 와다다 쏟아부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흥신소 총각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러는 이유를 알아야 했거든요. 어제 당신 아들 울다가 오늘 간신히 출근했어. 대체 왜 결혼을 반대하는 거야?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제대로 설명해봐. 말했잖아. 관상은 얼어 죽을.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관상 이야기하면 나 가만 안 있어. 지금 당장 나랑 철학원 뭐 그런 데 가볼까? 그러는 당신 관상은 어떤지 적나라하게 따져봐, 어? 제가 소리를 지르자 공장에 있는 직원들이 움찔움찔하며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남편도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진정하고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나 진정했어. 지금 매우 평화롭다고. 난 그저 대체 뭐 때문에 당신이 이러는지 내가 정말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편하게 말해봐, 어? 그때 직원 한 명이 제게 믹스커피를 내밀었어요. 사모님, 커피 한잔 하시고 말씀을. 뜨거. 지금 열불나서 돌아가시겠는데 불난 집에 뜨거운 물 부어요? 찬물로 줘요. 네. 여보, 여기 일터야. 들어가서 집에서. 그래, 나 간다 가. 일 잘해라. 오늘 저녁까지야. 내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이유 가지고 와. 안 그러면 나 원준이 결혼시킬 거야. 당신이 끝까지 반대하면 그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이 내 뜻 따라주는 거지? 어쩔 수 없이 혼주석에 나만 앉겠다고. 뭐? 당신 그게 무슨? 오늘까지야. 오늘까지 이유 가지고 와. 저는 남편 공장 직원이 다시 가지고 온 냉수를 단숨에 들이키고는 공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왔죠. 처음에 남편 공장으로 향할 때는 그렇게까지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흥신소까지 붙이는 걸 보고 정말 열불이 나더라고요. 30년을 넘게 함께 산 남편에게 실망도 했고요. 결국 그날 퇴근한 남편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그나마 생각해온 다른 이유에 참아왔던 제 분노도 함께 폭발했죠. 당신 강 사장 알지? 잘 알지. 그 강 사장한테 막내딸이 있는데 있는데? 걔가 참 착해.
대학도 2대 나왔고, 그래서, 걔가 홍기가 꽉 찼는데, 그래서? 강 사장이 이번에 막내딸만 결혼시키면 이 딸들 다 결혼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아이고 참 왜 자꾸 그래서야 그래서는. 원준이가 그 아가씨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고, 당신이 원준이 결혼 반대하는 이유, 그걸 말하라고, 딴소리 말고. 더 좋은 혼자리가 있잖아. 당신도 강 사장 알잖아. 그 집이 얼마나 알부자인지. 서울에 건물만 2개가 있어. 강남에 아파트도 2채나 있고. 차라리 그런 자리에. 우린 돈 없어? 지금 우리가 굶어? 그게 뭐가 중요해? 원준이가 좋아하는 아가씨는 미연이라고 강 사장님 막내딸이 아니라. 이거 왜 이래? 결혼은 현실이야.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면 좋잖아. 당신은 원준이 부모 아니야? 왜 더 좋은 자리를 마다해? 당신 지금 강아지 교배해? 뭐? 강아지들 교배할 때 그러잖아. 혈통서 보면서 네 집 개랑 교배할지 고르잖아. 조건 보면서 이리저리 고르고 골라서 결혼시키겠다는 게 걔들 교배시키는 거 아니야? 겨우 그게 하루 종일 생각해낸 결혼 반대 이유니? 결혼에 당연히 돈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만큼 큰 이유가 어디 있어? 돈 중요한 거 나도 알아. 누구보다 잘한다고. 원준이 어렸을 때 당신 공장 망해먹고 쌀 한 톨 살 돈도 없었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더 잘 알아. 알면서 지금 이래? 그래. 기댈 수 있는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고. 여보. 당신 제발 그만해. 당신답지 않아. 원준이가 좋아하는 애야. 나도 미연이 많이 보진 않았지만 2년간 듣고 봐왔어. 그 애 그늘지지도 않았고 밝고 착한 애야. 그래, 나도 예비 사돈들 만나보고 미연이 더 만나보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결혼 반대할 수 있지만 근데 지금은 아니야. 당신이 말하는 이유로는 더더욱 아니고. 당신이 틀렸다면 어둡고 딴 생각을 품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집에 온 거라면. 뭐? 딴 생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뭘 알아? 그때였어요.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죠. 거칠게 집으로 들어온 아들은 남편을 보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헤어졌어요. 원준아, 헤어지다니. 미연이랑? 네, 아빠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아빠가 원하는 대로 결혼 안 하고 미연이랑 헤어지니 이제 행복하세요? 원준아, 난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요. 가서 거울이나 보세요. 제가 방금 헤어졌다니까 아빠 얼굴에 웃음이 피는데요? 그런데 어쩌죠? 전 족같은데? 김원준, 너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뭐요? 이제 말도 못해요? 그러더니 아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걸어 잠가 버렸죠. 원준아, 아빠가 더 좋은 아가씨를. 당신, 지금 강 사장 막내딸 얘기만 꺼내기만 해봐. 당장 이혼할 거니까. 저는 남편에게 눈을 부릅뜨고 말했죠. 원준아, 나와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응? 하지만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당탕거리는 소리만 들리더니 30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방에서 나왔어요. 저 희석인에서 당분간 지내요.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아들은 제가 말려도 집을 나가서는 자취를 하는 친구 집으로 가버렸죠. 그날 이후 남편과 제 사이도 냉전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알터니가 빠지기라도 한 사람처럼 마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당신도 대단해. 내가 살다 부모 가슴에 대못 박은 자식놈들 사연은 들어봤어도 당신처럼 자식놈 가슴에 대못 박은 부모 얘기는 처음 봅디다. 저 땐 다 저러는 거야. 지금이야 그 여자애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지? 기다려봐. 조만간 더 좋은 애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살아날 거야. 아주 좋아 죽지? 아이고, 저놈의 입을 콱. 아휴, 나만 속이 터지지. 당신은 지금 그게 입으로 넘어가요?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꾸역꾸역 된장찌개를 먹는 남편에게 한 소리 했어요. 그럼 굶어 죽어. 나 원참.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갔어요. 아들 걱정이 된 저는 틈틈이 아들 친구 희석이 자취방으로 반찬도 나르고 했었죠. 그러면서도 계속 집으로 들어오라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차라리 남편 놈이 집을 나가고 아들이 들어와 주길 바랬죠. 참 희석이는 아들의 중학교 친구로 저와도 잘 아는 아들 친구였어요. 원준이는 좀 괜찮아? 그게 왜? 솔직히 말해봐. 그냥 매일 새벽에 들어와요. 술 마시고 주말이면 저랑 마시고 술 마시다가 취해서 토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술 마시고. 어머, 걔 술도 못 마시면서 무슨 술을?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또 술을 마셔? 회사는? 모르셨어요? 이게 휴직 신청해서 지금 회사 안 나가요. 아휴, 어쩜 좋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켜보다가 매일 연락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희석아. 너한테 내가 미안하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 외출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서 이야기하려는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예비 며느리 미연이의 어머님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미연이 어머님과 만남을 했어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아닙니다.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사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미연이가 쓰러져서 병원에 갔어요. 네? 어쩌다가요? 미연이는 괜찮나요? 네, 다행히 괜찮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면서 안정 찾고 있어요. 얘가 원준군과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평소처럼 행동하기에 저도 괜찮은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일주일간 밥도 한 끼 안 먹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쓰러졌다고. 세상에, 미연 어머님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미연 어머님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저도 자식 키우는 엄마의 입장인데요. 무엇보다 제 아들도 지금 꼴이 말이 아니니 더 마음이 아팠죠. 젊은 남녀가 그토록 사랑을 하고 있다는데 남편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더 화가 나더군요. 바깥 분께서 결혼을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원준군 어머님께서도 반대를 하시는지요? 제가 무슨 이유로 반대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미연이가 좋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 딸 같은 며느리로 삼고 싶었고 그 아이 닮은 손주 볼 생각에 저도 기뻤어요. 근데 저도 참 답답하게 바깥 양반이 그렇게 반대를 하네요. 그러면서 그 이유도 정확히 말을 안 해줘서 저도 많이 답답해요. 애들 큰일 치르기 전에 저희가 한번 다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바깥분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저도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제 마음이 다급해서 오늘 괜찮으실까요? 그렇게 저는 미연이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저녁을 함께하며 아이들 이야기를 터놓고 하기로 했죠.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이 있었습니다. 오늘 미연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대. 아니 왜? 뭐야? 설마 무슨 병이 있던 거 숨기고 있던 거야? 이 사람이 진짜?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뭘 했다고 젊은 애가 쓰러지길 쓰러져?
나 지금 혼자 대화하니? 어? 나 벽하고 대화하는 것 같다. 답답해 죽겠어, 정말. 왜 쓰러졌겠어? 당신이 이유 없이 결혼 반대하니 애들이 지금 다 죽어나가는 거 아니야. 원준이는 뭐 멀쩡한 것 같아? 당신 원준이 소식은 알아? 궁금은 해. 원준이도 매일 술 마시고 맨정신으로 안 살고 있어. 그건 알아? 회사도 휴직했단다. 나약하다, 나약해. 요즘 것들은 참, 아이, 사랑이 밥을 먹여줘, 적금을 들여줘. 나 원 이해가 안 가는구만. 이해가 안 가는 건 당신이야. 어쩜 사람이 그렇게 공감 능력이 없어? 당신은 내가 내일 당장 장례 치러도 아이고 이제 밥은 누가 해주나 그럴 사람이야. 뭘 그렇게까지 말을 해? 오늘 미연이 부모님 만나기로 했어. 집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준비하고 있어. 거기서 또 관상이니 집안 차이가 난다느니 그딴 이상한 소리 말고. 뭐? 아이, 집으로 오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설마 그 사람들한테 집 알려줬어? 아이, 당신은 왜 나랑 상의도 없이? 에이씨. 그러더니 남편은 급하게 외출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오니 준비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집 밖으로 도망가려 하더라고요. 당신 내 말 못 들었어? 미연이 부모님 오신다는데 어딜 가? 만나서 애들이 상의하자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왜 봐? 당신 혼자 보고 그냥 돌려보내. 이 결혼시킬 것도 아닌데 왜 쓸데없이 집을 알려줘? 아이, 이거 어쩌지? 이사를 가야 하나? 뭐야 이 양반? 그땐 초인종 울리는 소리가 들렸죠. 미연이 부모님이었습니다. 남편은 급하게 집을 나가려다가 딱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미연이 아버님, 미연이 어머님. 먼 길 오시게 해서 죄송하네요. 먼 길은요. 알고 보니 저희가 이웃 사촌이더군요. 금방 왔습니다. 하하. 바깥 사돈 되시는 분이시죠? 술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이거 발렌타인 30년 산입니다. 사돈은 무슨, 뭘 굳이 이런 걸, 잘 마시겠습니다. 저는 떨떠름하게 서서 선물을 받는 남편 발을 발꿈치로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슬쩍 남편을 보며 소리는 안 내고 입모양으로 말을 했죠. 표정 관리 잘해. 분위기 망치면 오늘 아주 절단 나는겨. 그렇게 양가 부모들이 앉아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연이 부모님은 한눈에 봐도 좋은 분들 같아 보였어요. 깔끔한 모습과 정갈한 옷차림에서 그분들이 평소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짐작이 가능했죠.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셔서 반대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걱정 마십시오. 저희 노후도 준비 다 했고 제가 운영하는 공장도 튼실합니다. 공장 미수금도 없고 땡땡그룹과 20년 넘게 거래하고 있어서 정말 내실이 탄탄해요. 원준군 아버님도 공장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잘 아실 테지요. 애들이 결혼해서 살면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주었지 절대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미연이가 그러던가요? 제가 공장 운영한다고? 아니, 어디까지 들으셨습니까? 이거 왜 이래, 이 사람이. 날카로운 남편의 답변에 저는 다시 한번 남편 허벅지를 꼬집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한번 노려보았죠. 아무렴요. 저희도 그런 거 걱정하진 않습니다. 어머, 미연 아버님, 편하게 앉으세요. 미연 아버님은 저희와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세상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공장의 대표이며 이제 이룰 거 다 이룬 것 같은 분께서 저렇게 앉아있으니 마음이 안 좋았죠. 저게 딸 가진 아버지의 마음인가 싶어 순간 마음이 울컥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제 남편에게 더 언짢아졌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습니다. 아이들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미연 부모님께서 고개를 깊이 숙이시는데
저도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따라서 고개를 숙였죠. 가져오신 술이나 한잔하면서 대화하지요. 그러면서 남편은 미연이 아버님이 사오신 고급 양주를 땄어요. 미연이 아버님도 남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죠. 그렇게 두 부부가 밤이 깊도록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미연이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셨죠. 좋은 분들이었어요. 정말 사돈 사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자리 내내 남편은 미연이 아버님의 공장에 대해서 그 공장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하도 꼬치꼬치 이것저것 캐물어서 걱정이 되었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처음과 다르게 한결 부드러워져 안심했습니다. 남편은 미연 아버님과 웃으며 술자리를 즐겼죠. 저는 그래서 이제야 모든 게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에게 이제 너 결혼해도 된다라고 말할 생각에 들떴죠. 그렇게 미연이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분들이지? 당신이 오해한 거야. 보니까 사업도 오랫동안 크게 하셨고 아까 들었지? 보육원에도 오랫동안 후원하시고 인성도 정말 훌륭하신 것 같은데. 개 같은 놈.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개 같은 놈이라고 했다. 누구한테 그러는 거야? 설마. 그래, 저놈의 새끼, 뭔 사업을 오래 해? 지금 공장이 탄탄해. 미친놈, 다 개소리야. 개소리라니. 지금 미연 아버님께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 내가 뭐 좋아 죽어서 그놈한테 술 마신 줄 알아? 다 술 먹여서 취하게 한 다음 그놈 떠보려고 그런 거야. 내가 슬금슬금 유도 질문하면서 뭐 하는 놈인지 떠본 거라고. 당신 정말 저분이 뭐 한다고 그런 거짓말을 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아니 그것보다 그 말들이 거짓말인 줄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다 아는 수가 있어. 내가 사람 상대하는 일을 몇 년을 했는 줄 알아? 저거 다 생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있어? 그냥 당신 느낌이라는 거야. 지금 또 이러는 거야? 미연이 처음 봤을 때처럼? 당신의 그 대단하신 느낌으로 저분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혼 반대하는 거냐고. 결혼? 반대? 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찬성한 적 없어. 당연히 반대지. 원중이 놈 평생 혼자 살더라도 저런 곳에는 안 보내. 와, 정말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대체 뭐가 남편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나? 아니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제 분노도 이제 한계치에 왔죠. 이젠 더 이상 이성으로는 제 분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혼해. 뭐?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 설마 지금 내가 원준이 결혼 반대한다고 당신 이러는 거야? 고작 그 이유로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당신 처음에 미연이 관상 때문에 결혼 못 시킨다 그랬지? 그러더니 나중에는 집안 문제라고 하고. 근데 이번에는 뭐? 미연이 아버님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아니, 당신이 결혼 반대하는 이유, 그런 이유들 아니야. 당신은 다른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말해. 그 이유가 뭔지. 이혼당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말하라고. 당신 나한테 숨기는 게 뭐야? 뭔데 애들 결혼하는 걸 그렇게 겁내는 건데? 내가 무슨 겁을 낸다고 그래? 나 당신한테 숨기는 거 없어. 대체 내가 뭘 숨긴다는 거야? 당신이랑 함께 산 세월이 몇 년인데 내가 당신을 모를 것 같아? 당신 지금 궁지에 몰린 토끼 같아. 알아?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말해봐. 우리가 남이니? 부부야. 나한테 말 못할 게 대체 뭐가 있어? 당신
분명 뭔가 알고 있어. 여보, 제발 말해줘. 그게 뭔데? 혹시 당신 여자 나오는 술집 다니다가 미연이 본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것도 아니라면 뭐 당신 지인들 집안하고 미연이 집안하고 결혼이라도 진행하다가 파혼이라도 한 거야? 말해보라고. 당신만 알고 있는 그걸. 남편은 제 눈을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분명 남편만 알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남편 눈에는 공포, 걱정, 망설임, 그 모든 게 들어있었거든요. 지금이 당신이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말해. 그런 거 없어. 나가. 여보, 나가라고. 나한테도 숨길 생각이라면 남으로 살자. 나가라고? 이혼하자고? 평생토록 오직 가족을 위해 죽도록 헌신한 나를! 그럼 말해. 다 말하면 되잖아. 여보. 그래, 이유가 있어! 됐어! 거봐. 여보, 진실이 뭔지 제발 나한테 다 털어놔. 어? 이런 젠장할! 나 당신한테 숨기는 거 없이 내 모든 거 다 말해줄 수 있어! 그런데 딱 하나 절대 말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이거라고! 당신 범죄자야? 뭐 큰 잘못을 한 거야? 뭐? 그게 무슨? 맞잖아. 아니야? 단순히 미연이 집안 사람들 잘못이라면 이미 말했겠지. 당신이 말 못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당신 잘못이니까 이렇게 말 못하는 거겠지. 그게 아니라... 나가. 이제 더는 궁금하지도 않아. 듣고 싶지도 않고. 지금 당신 행동으로 이미 다 알았어. 이혼해. 저는 남편을 잡아 집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잡아 끌었어요. 남편은 힘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버텼죠. 말할게. 다 말해줄게. 됐어? 그 전에 당신 이거 다 감당할 수 있어? 정말 그런 거야? 남편은 마치 이제라도 제가 듣지 않겠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 주겠다 라고 말하길 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협박하듯 말하면서요. 들을게. 말해. 말하기 전에 이 모든 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야. 그건 진짜야. 그러니까 적어도 당신만은 나를 이해해줘야 해. 알겠어? 남편은 거실에 앉아 긴 한숨을 쉬며 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모든 것은 원준이가 아기 때 제 남편 공장이 부도가 났을 때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당신도 기억나겠지만 이 거래처 박 사장 그 새끼, 그 새끼가 덤핑 사기 쳐서 내가 그거 다 뒤집어 쓰고 우리 공장 부도 났었잖아. 그래서 집도 다 경매 넘어가고 우리는 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나고. 알아, 그 시절. 그래서? 그때 지인이 말해줬어. 뭘 말해줘? 내 고향 마을 문동이 개발되면서 땅 보상을 받아 벼락부자가 된 노인네가 있다고. 그 노인네가 투자처를 찾는다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일단 그 노인네를 다짜고짜 찾아갔었어. 나 절박했거든. 그래서 그 돈 나한테 투자하라고 했지. 그런데 공장까지 부도 낸 나인데 날 뭘 보고 그 노인네가 투자를 하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지금까지 그런 말 한 적 없었잖아.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 이걸 어떻게 말해? 그래서 내가 꾀를 낸 거야. 그때 우리 공장 옆에 버려져 있는 작은 창고가 있었거든. 그 창고에 내가 당시 개발하던 신제품 몇 개를 넣어뒀어. 그걸 보여주면서 투자를 해달라고 했었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알아듣게 얘기해. 이게 미연이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 있어. 결국 그 노인에게 투자를 받는데 성공했어. 그 돈으로 내 공장 다시 살린 거고. 그럼 잘 된 거 아니야? 설마 당신... 그래. 그 투자금 다시 돌려주지를 못했어.
당시 내 공장이 잘 되는데 돈을 다시 빼는 게 두려웠거든. 그 와중에 그 노인네는 죽어버렸고, 그런데 그 집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 이름이 노상태. 그 사람이 미연이 아빠야. 그러니 내가 이 결혼 허락할 수가 있었겠어? 나 이해가 안 돼. 투자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왜 그동안 그쪽에서 가만히 있어? 그게 말이지. 사실은 내가 노숙자 이름과 통장을 빌려서 그 돈을 받았었거든. 당신 지금 사기를 쳤다는 거야? 미연이 할아버지한테? 사기가 아니라 그냥 잠깐만 돈을 빌리려고 했던 거야. 내가 그 노인네 돈으로 공장 살리고 정상화시키면 바로 돌려주려고. 그런데 안 돌려줬잖아. 미안해. 그럴 수가 없었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나가줘. 지금은 당신 보고 싶지 않아. 여보, 그러니까 당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내가 말을 못한 거야. 감당할 수 있어. 당신한테 실망해서 보고 싶지 않은 거라고. 나가달라고. 미안해. 정말 나는 가족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그것만 믿어줘. 용서해줄 때까지 기다릴게. 남편은 그렇게 조용히 일어나 집을 나갔어요. 분명 남편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 번의 사고라면 용서를 해줄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 밖에서 여자 사고 한 번 쳤다? 한 번쯤 용서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남편이 고백한 진실은 그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내쫓고 연신 헛구역질을 했죠. 그분들에게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몇 번의 구토를 하고는 저는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전화 벨소리에 눈을 떠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죠. 여보세요? 저 사모님, 조사가 끝나서 보고 드리려고요. 이제 필요 없어요. 돈은 입금 드릴게요. 네? 갑자기요? 괜히 헛고생 시켰네요. 돈 받고 하는 건데요, 뭘. 그런데 정말 듣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이게 참, 뭔가 오해가 있으셨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신 노상태 씨, 그리고 노상태 씨의 아버지인 노문구 씨하고, 그 보여드린 사진 속의 노미연 씨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분이세요. 네?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제 말이요. 저도 황당하네요. 흥신소 직원이 말하는 내용은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직원이 조사 내용들을 말해주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터져나오는 실수였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문구 씨는 살아있는 거네요? 네, 건강이 썩 좋지는 않지만 살아는 계시죠. 남편이 사기친 그 노인분은 살아계셨어요. 남편이 죽었다고 말한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저 좀 지금 거기로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네? 어디를요? 노문구 씨가 있는 요양원이요? 지금이요? 지금 거기 면회가 되려나? 일단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대구로 바로 출발할게요. 저는 지친 몸으로 일어나 대충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흥신소 직원이 집 앞으로 왔죠. 제가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데 두 분이 대체 뭐를 조사하시는 건지 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오해를 할 만한 그런 게 아닌데. 총각, 결혼 안 했죠? 네? 네, 아직이요. 기다리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아직 돈을 벌어야 해서. 착하게 살아요. 보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없어도 옳게 사세요. 죄 지으면 언젠가 돌아와요. 네? 저는 대답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지방의 한 낡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사모님, 도착했습니다.
제가 미리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원래 지금 면회가 안 되는데 제가 사정사정을 해서 노문구 씨 아주 잠깐 볼 수 있게는 해뒀어요. 저는 흥신소 직원이 안내해 주는 곳으로 갔어요. 낡고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늙은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이분이세요. 노문구 씨요. 노문구. 바로 남편이 젊은 시절 사기를 쳤던 그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죽었다고 말한 그분이요. 그분은 늙을 대로 늙어 이제는 거친 숨만 간신히 내쉬고 있었죠. 저는 침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눈치를 보더니 방 밖으로 나가더군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누구시죠? 네? 이분 가족분이신가요? 네, 저희 아버님이신데.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이분을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시는지. 그 순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 아버지에게 사기를 친 남자의 아내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죠. 그때 흥신소 청년이 나서주었어요. 아, 오래전에 노문구 씨에게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래서 노문구 씨를 뵙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시간이 너무 늦었죠? 아, 그러시구나. 하긴 우리 아버지가 젊은 시절 좀 많이 베풀긴 하셨어요. 지금은 이래도 사기 당하기 전에는 돈 좀 많으셨거든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남자는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노상태 씨요. 네, 맞아요. 남편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예비 며느리 미연이 아버지를 그 노인의 첫째 아들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흥신소에서도 조사를 하며 이상하다고 제게 말하더군요. 남편이 이 노인분에게 사기를 치던 그 시절 미연이 아버지와 노인의 첫째 아들은 같은 동네에서 같은 종류의 작은 공장을 운영했던 겁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뭔지 미연 아버님과 노문구 씨 첫째 아들은 성씨도 노씨로 같았고 이름도 같았어요. 그러니 남편이 자신의 큰 죄가 드러날까봐 지레 겁을 먹고 오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는 편히 살 수 없는 법이었어요.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까봐 겁먹은 남편놈. 안절부절하며 자신의 죄를 숨기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거겠죠. 남편이 확인 차원에서 급하게 흥신소를 노문구 씨에게 붙였지만 제가 중간에 흥신소 직원을 만나 조사를 막아 남편은 조사 결과를 못 들은 겁니다. 아주 지독한 운명의 장난인 거죠. 저는 노인분의 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사기당하시고 전 재산 날리시고 그리고 막둥이도 그렇게 죽고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조금씩 치매 증상을 보이시더니 나중에는 풍도 오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시고 집안이 박살이 났죠 뭐. 막둥이가 죽다니요? 모르시는구나. 암이었어요. 암이요? 네, 그 사기꾼 놈한테 당하지만 않았어도 더 오래 살았을 텐데. 복 없는 놈. 네?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았으면 더 오래 살았다니. 죄송하지만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기꾼이 아버지에게 판 게 암을 치료해주는 약이라나 뭐라나. 그딴 게 있을 리가 없는데 아무튼 나중에 보니 그냥 무리였죠 뭐. 세상에 어떻게 사람의 간절함을 이용해 사기를 칩니까? 사람이 어찌 그리 악한지. 저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저 괜찮아요. 그 암 치료를 해주는 약,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버지한테 그 사기꾼이 접근을 했었어요. 말기암 환자도 치료해준다는 명약이라면서 미국 FDA 승인 직전이라고 그 신청서도 위조해서 보여주고 말기암이 완치되었다는 사람도 몇 명 소개해주고 뭐 나중에 보니 다 돈 받고 연기한 놈들이었지만 말이에요. 하여간 아버지가 거기에 속아서 그 사기꾼한테 돈을 다 가져다 바친 거예요. 뭐 돈을 줘야 그 약이 생산이 가능하다나 뭐라나. 당시 제 동생이 말기암이라 3개월 남은 시점이라 아버지가 급해서 이리저리 많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사기꾼한테 돈을 다 가져다 바친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요. 아버지가 막둥이를 워낙 아끼셨거든요. 그래서요? 뭐 그냥 당한 거죠, 사기. 동생은 그 물 마시고 감염까지 돼서 고생하다가 한 달 만에 세상 떠나고 아버지는 충격 받으셔서 쓰러지시고 남편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남편은 제게 정말 빙산의 일각 같은 이야기만 해준 거죠. 노인의 첫째 아들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분들의 돈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편하게 살아갈 동안 이분들은 지옥 속에서 살았었겠죠. 그래서 그 사기꾼은요? 그놈이요? 못 잡았지요. 잡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옛날에는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죠. 잡으려고 몇 년 전국 돌아다닌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뭐 다 포기했습니다. 그 개 같은 놈을 어디 가서 잡겠어요? 어디 꽁꽁 숨어 잘 처먹고 잘 살고 있겠죠. 그냥 바라건대 천벌받아 어디서 되져서 길가에서 개 먹이로 먹히고 썩어가길 바랄 뿐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험해서. 아닙니다. 제가 그 악마 같은 놈 꼭 잡으실 수 있도록, 꼭 그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곤 저도 모르게 한참을 죄송합니다를 연발했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 알 턱이 없는 노인의 아들은 당황하며 저를 말렸죠. 흥신소 직원이 대충 수습을 하고 저는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이미 자정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 신고를 하려고요. 네? 무슨 신고를? 사기요. 사기 당하셨나요? 제가 당한 건 아니고 제 남편이 26년 전 사기를 쳤어요. 꼭 잡아서 처벌해 주세요. 네? 부군이 사기를 쳤다고요? 제 말에 경찰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있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공소시효였습니다. 남편의 경우 피해 금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이미 지났죠.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희 가족 12년간 미국에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죠. 그러면 가만 보자. 그러면 네, 아직 유효한 것 같은데? 12년간의 미국 생활. 아마 그것도 남편이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도망가듯 선택한 것일 겁니다. 그러면서 그 쓰레기 같은 놈은 아들 핑계를 댔었죠. 본토에서 영어를 배워야지. 그렇고 말고.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무당 따위는 믿지도 않던 남편놈이 친정엄마 핑계를 대며 개명을 한 이유도, 성형을 한 이유도, 미국으로 넘어가 이민 생활을 했던 이유도요. 남편의 공소시효는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정지가 되었었고, 계산을 해보니 올해가 기소할 수 있는 마지막 해였습니다. 1년만 더 버텼다면 남편은 공식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죠. 남편이 미연이 집안을 자기가 사기친 집안으로 오해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미연이와 아들의 결혼을 진행시켰더라면 아마 남편은 자신의 범죄를 들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죄짓고는 살 수 없는 거죠. 남편은 자신의 두려움으로 인해 결국 자신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어쩌면 하늘이 남편을 벌주기 위해 교묘히 계획한 일일지도 모르죠.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의가 바로 섰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집으로 온 날, 그날 밤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당신이 사기친 사람에게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용서를 빌지 않겠어? 말했잖아. 그러고 싶었지만 이미 그분이 죽었어.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안 죽었다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시면? 용서 구할래? 그게 무슨 말이야? 죽었다니까. 소금물이었대. 깨끗하게 정수된 물도 아니고 공장에서 쓰는 더러운 물로 만든 소금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것보다 그딴 물이 어떻게 암을 치료할까?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FDA 신청서? 참 기발하네.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말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이 와중에 아직도 연기하는 거야? 어떻게 그래?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뭐? 신제품으로 투자를 받았다고? 잘도 나를 속였어. 잘도! 그걸 어떻게?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어. 그런데 나 사기친 게 아니야. 그냥 그 노인네가 듣고 싶어하는 말 좀 해주고 잠깐만 돈을 빌리려고 했던 거야. 내가 그 노인네 돈으로 공장 살리고 정상화시키면 바로 돌려주려고. 그래서 돌려줬니? 아니잖아. 당신 때문에 그분 아들은 그 노인네 아들놈이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내가 알았겠어? 알았겠냐고. 돈 돌려주려고 했는데,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 자식 새끼가 죽어버린 걸 나더러 어쩌라고. 그 새끼가 그렇게 빨리 되지지만 않았어도 나도 공장 살리고 그 노인네 돈도 돌려주고 모두가 좋은 완벽한 내 계획이었다고. 그 새끼가 그렇게 빨리 되진 게 내 탓이야? 내가 암 걸리게 했냐? 내가 걸리게 했어? 나도 피해자야. 잊었어? 나도 사기당했었던 피해자라고.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나 혼자 좋자고 그랬냐?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랬어? 보아하니 당신 다 알고 있네. 씨발, 그럼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냐? 어?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 남편이 악마로 보였거든요. 당신 지금 물러설 곳 없는 암투병 가족들한테 암 완치약이라며 사기쳤다고 당신 죄 모두 고백하는 거 맞아? 그래, 내가 다 그랬다. 그래서 뭐? 내 아들, 당신이 죽고 못 사는 원준이가 죽었어? 아니잖아. 남의 자식 죽던 말던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어? 그 사람, 당신이 사기친 그 할아버지, 미연이 할아버지 아니야. 뭔 개소리야. 맞다고. 분명 맞아. 문동에 살았고 거기서 나사 공장 시작했고 첫째 아들 이름이 분명 노씨성을 가진 노상태였다고. 내가 다 기억해. 그날 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한다고. 내가 왜 지금까지 안 잡혔는지를 알아? 똑똑해서야. 그런데 원준이 그놈이 하필 만나도 그 노상태 그 새끼 딸을 만나? 그년이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거야. 안 그래? 당신도 지금 그년한테 이야기 다 듣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년이 이렇게 우리 가족 파멸시키려고. 잠깐만. 아니, 아니다. 그때 노상태 그놈 만났을 때 그놈은 날 못 알아보는 듯 했어. 그래, 그렇겠네. 나 성형도 하고 이름도 바꾸고 알아볼 수가 없겠지. 그때 투자 받았을 때도 가짜 이름에 가짜 신분증 보여주면서 투자 받았단 말이야. 돈도 노숙자 명의로 받았고 통장도 대포 통장을 썼는데 나를 알아볼 리가 없잖아. 그런데 그렇다고 그놈이랑 사돈이 될 수 없지. 계속 알고 지내다 보면
그놈이 눈치챌 수도 있고, 안 그래, 여보? 잠깐만, 그런데 당신은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남편은 자신의 악행이 완벽하게 드러남으로 인해 스스로 충격을 받았는지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며 주절거리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남편이 왜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는지, 왜 그토록 두려워하며 술에 의존을 했는지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전 남편의 그 변명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릴 뿐이었지만요.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어? 당신은 나 이해하지? 그렇잖아. 나 정말 가정에 충실했어.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 나 정말, 그땐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 아니, 당신은 언제나 선택을 할 수 있었어. 그런데 당신은 최악을 선택한 거야. 이야기 잘 들었어. 이제 내 집에서 나가. 난 이제 당신 1분 1초도 보기 싫어. 내 집에서 당장 꺼지란 말이야. 여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말했잖아. 난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했다는 개소리 집어치워. 어느 누가 가족을 위해 이런 선택을 해. 어느 누가. 당신은 그날 그 선택을 함으로써 나랑 당신 아들을 당신 손으로 죽인 거야. 알아? 나가라고.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죠. 누구야? 당신 누구 불렀어? 설마 노상태야? 저는 대답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제가 집에 남편이 있으니 와서 잡아가라고 112에 문자를 넣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고백한 모든 말을 핸드폰으로 녹음까지 해두었습니다. 그 증거를 경찰에게 넘겨주었어요. 경찰은 남편에게 수갑을 채우고 데려가려 했죠. 남편은 제게 매달려 용서를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용서를 빌 사람은 제가 아니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게 배신자라고 욕을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배신은 이미 26년 전 남편이 한 행동이 배신이었습니다. 남편은 도주 의뢰로 구속되었어요. 이후에도 남편은 살아보겠다고 법원에서 판사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역시나 누구에게 빌어야 하는지 그때도 알지 못하더군요. 저는 그동안 남편과 이혼을 진행했어요. 남편과 재산을 정리하고 긴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죠. 남편은 남은 재산으로 노인의 가족들에게 피해금을 반환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될 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1심에서 징역 10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항소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법정에 탄원서를 썼어요. 남편을 세상과 영원히 격리해달라고요. 남편에게 사기를 당한 노인분께서는 남편 1심 판결이 있고 일주일 뒤 돌아가셨습니다. 그 억울함 어찌 감히 제가 다 알 수 있겠나요? 다만 세상을 떠나시기 전 남편이 잡혀 원통함을 조금이나마 푸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후 저는 노인분의 아들을 찾아가 제가 사기꾼의 아내라는 점을 밝혔어요.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사죄를 드렸습니다. 노인분의 아들은 저도 피해자라고 위로했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더러운 돈으로 반평생을 떵떵거리며 살아왔으니까요. 알았다 몰랐다는 문제가 아니죠. 저는 남편과 이혼하며 분할받은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남편과 살던 집도 정리하고 제 몸 하나 간신히 누일 수 있는 단칸방을 구했어요. 그리고 남은 돈을 모두 소아암 환자를 위한 치료비로 기부를 했죠. 지금도 저는 일을 하며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죄를 아들도 당연히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연좌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남편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한동안 방황을 하며 힘겨워했죠. 저처럼요. 하지만 저는 적어도 아들만큼은
남편의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의 죄는 부모인 저희 떼에서 끊어지기를 바랬죠. 그래서 더욱 제가 모든 것을 기부한 것일지도 몰라요. 혹자는 제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비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가 뭔 죄를 지었는데 너까지 이러느냐. 혹은 너도 그 돈을 써오며 호의호식하며 살았으니 공범 아니겠느냐.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제 생각은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로 번 그 돈을 저를 위해 써가며 살아갈 뻔뻔함이 적어도 제게는 없으니까요. 저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그 무언가를 저버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그 떳떳함을 잃지 마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